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명 발생하면서 4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감염 취약층이 밀집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등교 수업도 대부분 이뤄지게 되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이제 100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어제보다도 18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주말 진단검사가 좀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지 않은 증가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확진자 수는 대규모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휴가 지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위험은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처럼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안정화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뭐 콜센터라든지 마트라든지 오피스텔처럼 직장이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밀접 접촉에서 감염자가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발생자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한 일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병인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파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병원,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패턴은 해외에서 입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안정화되더라도 다시 해외에서 입국에 의해서 분명히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은 특히나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같은 경우엔 지금 50여 명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재활병원 바로 옆에 또 요양병원이 붙어 있고 서로 왕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사례로 부산에서 그 만덕동이 감염자가 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요양병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퍼졌었죠. 이 사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병원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나왔고 그 옆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재활병원에 있던 분들에 의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출퇴근하는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었다면 옆에 요양병원하고 만일에 접촉을 했다면 분명히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도권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굉장히 잔잔하게 깔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여성이 확진되면서 응급병동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SRC 재활병원에서 지난 12일에 퇴원을 해서 옮겨온 분인데 그러니까 지난 12일 재활병원 내에서 확산이 좀 크게 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2일 날 퇴원을 하신 분인데 분당 서울대에서 진단이 된 건 한 5일에서 6일 정도 후에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분이 거기 계실 때 이미 감염이 되셨던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이 재활병원에 나온 그 감염자 수를 고려하면 한 2주 이상 감염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지 않나. 그만큼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연세 많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증상이 미비하게 있는 경우 특히나 여기는 의료진도 부족하고 모니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지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무증상 감염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간병인들이나 의료진도 잘 모르고 본인들이 감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과 병원 같이 본인이 표현을 못하거나 밖에서 진단을 못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을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선제적으로 좀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미리 발견을 하는 건 좋지만 당장 이번 주부터는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도권 주변에는 이런 요양, 재활, 정신과 병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도 네. 많고요. 그러한 경우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처럼 증상이 생긴 분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면 수십 명이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돼 있는 게 이 코로나19의 특징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감염 자체가 오늘 검사에서 안 나올 수 있지만 2주 후에는 또 감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수도권의 모든 이런 병원을 정기적으로 매달 검사를 하실 수가 없죠. 그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실 수 있게 그 신속 진단 검사 키트를 제가 좀 배부를 해주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바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고 이 신속 진단 검사 키트가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독감 검사하듯이 한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고려를 해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편 내일부터는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되면서 수업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비수도권 학교는 상당수가 전면 등교를 하게 네. 되고 이 수도권의 이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방역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최근에 걱정했던 만큼 확산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너무나 미뤄왔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 인성이나 생활 습관이 이제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은데 그런 기회를 조차 갖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초등 1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등교를 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3분의 2 이상 등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겨울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확산세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국내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여름보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운동을 못하니까 면역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는 봄, 여름보다 훨씬 높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감염에 강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미비하거나 무증상 감염이 되면서 가족으로 감염을 시키는 역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감염이 돼서 가족 감염이 되면 가족에는 이제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증 환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로 이 개인위생,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학생들도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그리고 학교 후에는 이렇게 고위험 시설은 가지 않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상황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 9천 명을 또 넘어서면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3차 대유행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역시 교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의 그 발생 수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지금 감염자,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10시에 통금을 금지한 국가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다시 봉쇄를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산세의 원인은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지침,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방역 때문에 피곤함을 느껴서 예. 이제 그런 좀 느슨해진 면도 있고 겨울이라서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아진 이러한 점이 같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제3의 그런 확산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국내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어쨌거나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바이러스고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효능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WHO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입원 환자 618명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이번에 WHO에서 발표한 그거는 그 연대 실험이라고 그래서 전 네. 세계적인 이제 30개국 나라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투여한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료의 그 의사들의 검토나 과학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그 이제 게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논문에 게재가 될 때는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존의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투여하는 기준은 산소를 쓸 수 있는 증상 발현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후에 쓰는 경우 효과가 없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초기 환자한테 쓰는 거죠. 초기 증상 환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딱 입원을 한 시기에서 열이 나서 산소가 필요한 네. 그러니까 코로 산소를 주는 경우에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 70% 정도에서 사망률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망률에 유의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데시비르는 RNA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한테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기 증상이 생긴 후에 산소를 치료하는 딱 그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지금 3번째 발표가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는 쓰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자한테 썼을 때는 5일 정도의 회복 기간을 줄여줄 수 있고 치사율도 일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치료 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 어떤 조건 하에서는 네.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WHO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연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정교한 어떤 그런 연구의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애니제임이라는 논문에 나온 거는 그러한 무작위 이중 맹검으로 딱 어떤 조건을 정해서 1부터 8까지 단계로 나눠서 환자들은 투여를 해서 그중에 5번에 해당하는 곳에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치료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질병청이 올해 안에 국산 치료제 허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산 백신도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혀서 희망적인 얘기긴 한데 이대로 좀 믿을 수 있는 건지도 네.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게 항체 치료제거든요.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바이러스가 세포로 못 들어가게 미리 막아버리기 때문에 초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예방 효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옆에 있을 때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 지금 2상, 3상이 9월에 승인이 돼서 올 연말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예. 2상이 통과가 되면 완료가 되면 긴급 승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아마 연말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아직 임상 1상이 진행이 된 게 2개 회사고 한 회사는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제 국내에서 백신은 들어올 생산이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서 그런 개발된 백신을 내년 여름 빠르면 봄에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맞습니다. 간절하게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이 국민 1,000만 명에게 이 외식, 관광 등 소비 쿠폰을 배포를 합니다. 이 내수 활성화를 좀 활성화하겠다 네.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좀 확산이 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 좀 내수 재점화 정책에 좀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게 이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월 말에 시행을 했다가 8월 중순에 조금 확산세가 늘면서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1,800만 명 대상이었다 아마 1,000만 명 정도에게 이 소비 쿠폰을 아마 배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공연이라든지 농산물 구비, 영화관 예를 들어 영화관이 갈 때 6,000원 할인이라든지 농수산물을 살 때 뭐 20%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 쿠폰인 거죠. 예. 그래서 잘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연이나 영화관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지만 확산세가 늘지 않아야지만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고 다시 확산세가 늘면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유행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울하죠라고 질문을 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울 네. 정도로 네. 거의 전 연령층에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우울감들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 적절한 예.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거의 정말 40% 가까이가 우울증을 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저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 지나면 내년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가장 많다고 높다고 하죠. 왜냐하면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취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공부 업무에 조금 힘을 쏟으면 좋을 것 같고요. 40, 50대는 새로운 계획,
본인이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좀 번다고 생각하고 60대, 70대는 건강이죠. 이 기회에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돌려서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모두 같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이 시기를 그런 본인의 발전 계기, 건강을 찾는 계기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어떤 정신과 질환이 좀 있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가벼운 우울증이나 그런 경우에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 상담을 받거나 간단한 약물 치료도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